안녕하세요. 오늘 수면과 각성에 대한 강의를 담당한 생략교실 박지영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수면과 각성에 대해서 강의하기 이전에 뉴로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뉴로모듈레이션은 우리가 작년에 인체 구조와 기능에서 잠시 다뤘던 내용인데요. 이 뉴로모듈레이션을 다시 보는 이유는 우리가 각성과 수면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각성에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 중에 뉴로모듈레이션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뉴로트랜스미터들의 기능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로모듈레이션은 생리적인 어떤 과정인데 특정 뉴런들이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뉴로트랜스미터들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특정 회로도를 따라서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로도 주변에 있는 다수의 뉴런 세포들에게 디퓨전 되면서 영향을 미치는 어떤 볼륨 이펙트가 미쳐지는 것을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보면 diffuse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밑에 보면 볼륨 트랜스미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림을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뉴로 모듈레이션의 일예 중에 하나를 얘기해 보겠는데요. 하나는 바로 브레인스템에서 시작되는 어떤 각성,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거나 일어나게 되는 각성에 대한 것인데요. 브레인스템에는 왼쪽 그림을 보시면 멀티플 센터라고 얘기하고, 그게 안에 자세히 보시면 이름들이 몇 가지가 보이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핵이라고 얘기합니다. 세포 안의 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정 뉴로모듈레이터들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모여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일 위에서부터 볼까요? 왼쪽 그림에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아시틸콜린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세포들, 그다음에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세포들, 이런 세포들이 특정 부위에 이렇게 모여 있고, 이것을 우리가 뉴클레우스 또는 많이 있으면 뉴클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브레인스템에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흥분성과 억제성이 나누어질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이런 흥분성, 억제성 뉴런들의 군집인 핵들이 이제 브레인스템에 있고, 여기서 예를 들면 도파민을 분비하기 시작해서 시그널 패스웨이, 그 뉴로널 패스웨이를 따라서 흥분이 전달되는데, 이것이 오른쪽 그림처럼 뇌 전체의 영역에 이렇게 이펙트를 미치게 되는 것, 디퓨전을 통해서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유도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뒤에 좀 더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메이저 뉴로 모듈레이터, 즉 신경 전달 물질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히스타민, 노르에피네프린이 있겠습니다. 이런 메이저 뉴로 트랜스미터 시스템은 왜 시스템이라고 하는지는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노르아드레날린 시스템, 그 다음에 도파민 시스템, 세로토닌 시스템, 그 다음에 콜리너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중요한 것들은 글루타메이트, 가바, 글라이신 등등이 있습니다. 뉴로 모듈레이션 시스템 또는 뉴로 트랜스미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경의 뉴론이 이제 계속 시냅스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회로도를 가지죠. 이 회로도가 실제 해부학적으로 예를 들면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 브레인스템에 있는 로쿠스 코엘루라이스에서 시작돼서 여기에 이제 다양한 세포들도 있겠지만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군집을 이루고 핵을 형성하고, 여기서부터
시냅스를 통해서 쭉 연결이 돼서 이런 회로도를 그리는데 그 주변으로도 영향을 미치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회로도를 가지고 뉴로 트랜스미터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각각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로토너직 시스템, 아세틸콜리너직 시스템, 도파미너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 트랜스미터들은 종류가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대략 9가지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앞에 한 7가지 정도는 지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가바, 글루타메이트, 세로토닌, 그 다음에 오피오이드 펩타이드, 엔돌핀은 좀 들어봤을 거예요. 아무튼 이 7가지에 대해서 먼저 오늘 이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고 그 이외의 물질들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노르에피네프린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노르에피네프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이렇게 폰스 쪽에 로쿠스가 보이죠? 핵이 보입니다. 여기에 노르에피네프린을 주로 많이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셀 바디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디퓨즈가 될 수도 있지만 다리를 쭉 뻗은 세포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런 회로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디퓨저 되어서 전반적인 뇌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회로도가 존재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노르에피네프린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설명해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기능이 하이 알러트입니다. 즉 각성을 시키는 겁니다.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전반적으로 흥분을 시킬 수도 있고 억제를 시킬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생리적 기능은 각성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에 주로 존재를 하고 있고 그 기능으로는 하트레이트를 증가시킨다든지 혈압을 올리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레날 글랜드, 또 다른 하나의 교감신경계죠. 아드레날 글랜드에서 전체 혈액으로 확 분비되는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과 함께 같이 분비됩니다. 아드레날 글랜드는 속질에서 주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데 아드레날린의 또 다른 이름이 에피네프린이고 그 에피네프린의 약간 다른 모양이 바로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그래서 아드레날 글랜드에서는 에피네프린을 약 80%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 20%가 노르에피네프린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함께 분비가 되긴 되지만 이런 노르에피네프린은 주로 교감신경계에 존재하거나 중추신경계의 노르에피네프린 시스템에 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성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보상작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런 교감신경계나 아드레날 글랜드 같은 것들은 어떤 특정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도 되겠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욱더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암페타민이라는 약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암페타민은 바로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더욱 조장하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만 특정적으로 분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것도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페타민을 먹게 되면 각성 상태가 많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아세틸콜린을 만들어내는 세포의 군집도 보시면 주로 폰스에 있고 그 다음에는 하이포살라무스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엑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고 그 주변의 세포들로 똑같이 뉴로모듈레이션 이펙트를 미치게 됩니다. 이 아세틸콜린은 주로 주 기능 중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머슬, 모터 컨트롤입니다. 사실 모터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말단에서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 보인 것처럼 최고 말단의 마지막 뉴런이 근육과 이렇게 맞닿아 시냅스를 이루면서 근육의 수축 이완을 조절하는데요. 이렇게 근육의 운동 또는 위장 간의 근육의 운동을 조절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세틸콜린입니다. 그래서 모터 컨트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감각신경계나 자율신경계 그리고 수면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쪽 밑에 주요 기능을 따로 정리해 두었는데 러닝 중에서 쇼텀 메모리, 그 다음에 각성 보상 등에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스틸콜린 또한 흥분성 또는 억제성으로 둘 다 작용을 할 수 있는데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터 컨트롤 머슬이고 그 다음이 각성이나 쇼텀 메모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식물의 독인 큐라레나 햄록 같은 독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근육을 마비를 시킵니다. 왜 마비를 시키냐면 아세틸콜린 리셉터, 근육에 있는 아세틸콜린 리셉터를 블로킹함으로써 근육이 움직일 수 없도록 막는 거죠.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수축을 하는데 이것을 막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독 중에서는 보툴린이라는 독이 있습니다. 이 독을 따르게 말하면 보톡스가 되겠죠. 이 보툴린 독을 우리가 인간에게 치명적이지 않게 약간 모디파이 한 것이 바로 보톡스인데요. 이 보톡스는 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 엑손 신경의 말단 엑손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지 않도록 근육이 이완되어 있도록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파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파민은 이니비토리 뉴로 트랜스미터이고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림 밑에 보시면 운동, 그 다음에 보상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도파민의 대표적인 기능인데 그림을 먼저 보시면 브레인스템 근처에 보면 벤트럴 태그멘탈 에리아라는 것이 있죠. 여기에 이제 도파민을 분비하는 뉴런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여기서 시작된 신호는 보면은 프리프론탈 콜텍스라 해서 앞쪽으로 가죠. 여기에 관여되는 어떤 기능은 도파민의 기능은 바로 보상입니다. 보상이란 건 어떤 일을 행해주고 나서 행복한 기분이 드는 거죠. 어떤 일이 완수되거나 한 그런 이벤트 이후에 행복함을 느끼는 건데 좋은 의미에서는 도파민이 아주 좋은 보상의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공부나 어떤 운동이든 뭔가를 하고 나서 내가 성취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코카인이나 그 다음에 마약 또는 헤로인, 알코올,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담배, 니코틴도 도파미너직 시스템을 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 프리프론탈 콜텍스에서 좀 과도한 보상 반응을 기분 좋게 되는 보상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뭐 술이나 니코틴, 담배는 이제 흔히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술, 담배를 하고 나면 약간 기분이 좋으면서 보상을 받는 느낌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게 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보상과 관련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프론탈 로브, 앞접에 있는 전두엽인데요. 전두엽의 도파민의 농도가 너무 과하게 높을 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신분열증 또는 조현병이라고 하는 스키조프레니아의 환자들은 프론탈 로브, 즉 전두엽의 도파민 농도가 과하게 높고요. 그래서 도파민을 블록하는 약을 치료제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도파미너지 시스템 중에서 손해 쪽에 바로 앞에 있죠. substantia nigra.
이 부위에서 도파민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위쪽에 베이잘 갱글리아라는 우리의 뇌 속에 있는 어떠한 영역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몸의 운동을 조절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조절하는 부위라서 여기에 만약에 substantia nigra에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파킨슨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고 이 파킨슨 병의 특징은 트레머라고 하는 머슬 트레머, 즉 근육이 아주 계속 이렇게 떨림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조절되지 않는 운동. 그래서 걸음걸이도 조절되지 않아서 총총 걸음을 걷기도 하고 운동이 마음대로 조절이 쉽게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은 substantia nigra 쪽에 있는 어떤 운동과 관련된 것, 운동의 조절 능력의 주요한 물질이고, 그 다음에 프리프론탈 전두엽에 관련돼서는 보상, 그 다음에 또 정신분열병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이것도 또한 이니비토리 뉴로 트랜스미터입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의 주요 기능은 이모션과 무드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에서 세로토닌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우울증뿐만 아니라 식욕이 증대가 되고 수면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세로토닌을 주로 분비하는 것들이 브레인 스템에 주로 핵이 있습니다. 라페뉴클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각성 시스템과도 연관이 있으며 SSRI 액션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 보시면 프로작이라는 약물, 이름 보시면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라고 해서 SSRI인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이 엑소온 말단에서 분비가 되면 세로토닌 리셉터에서 세로토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세로토닌이 부족한 환자들은 아무래도 분비되는 약이 적겠죠. 근데 이 분비된 세로토닌은 그냥 모두 다 가서 리셉터에 붙는 것이 아니라 이 일부 남은 것들은 다시 리업테이크 돼서 다시 시냅스 말단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는 다시 분비되었던 세로토닌이 시냅스 말단으로 엑손의 말단으로 리업테이크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이 엑손 말단과 다음에 있는 뉴런 셀 사이에 이 공간 있죠. 시냅틱 크래프트에 이 세로토닌 농도가 좀 더 오랫동안 높은 농도로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부족한 세로토닌 농도이지만 다음 세포의 세로토닌 정보를 확실하게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세로토닌이 감소함을 보완시켜주는 약물이 바로 우울증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SRI는 대표적인 우울증 치료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은 perception, 즉 인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들어본 적이 있는 LSD 또는 필로폰, 엑스터시 같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할루시네이션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바로 세로토닌 리셉터에 이 약물들이 대신 붙어가지고 세로토닌이 이런 퍼셉션 패스웨이 시그널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블로킹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인지 감각이 떨어지니까 할루시네이션이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면 세로토닌은 이모션, 무드, 그다음에 포만감 같은 에피타이트, 수면 체온 이런 데도 관여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가바입니다. 가바는 어떤 약자입니다.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액시드의 약자인데요. 이것도
대표적인 이니비토리 뉴로트랜스미터입니다. 가바는 흥분성 뉴로트랜스미터를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흥분성을 억제해주는 역할, 하나의 브레이크로 작용하는데, 흥분이 너무 계속되면 바로 anxiety와 같은 불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안 또는 과도한 흥분을 브레이크 걸어주는 역할이 바로 가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바는 보면 조금 다른 모양이죠.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시작점도 좀 다르고요. 전반적인 뇌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이 살짝은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바가 부족하다. 그러면 뉴런의 흥분성이 쉽게 브레이크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불안, anxiety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불안 장애의 대부분이 가바가 부족합니다. 또 우리가 뇌전증 또는 옛날에는 간질이라고 불렀던 이 뇌전증에서는 뇌의 특정 부위에서 가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발리움 또는 다이아제팜이라고 부르는 약물이 가바의 역할을 향상시켜주는 약물인데요. 이런 발륨 같은 것들이 예전에 에필랩시 또는 에필랩시와 같은 데도 치료 약물로 사용되기도 했고, 불안의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글루타메이트입니다. 글루타메이트는 가바에 비해서 비교적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에 아주 가장 흔하게 존재하는 물질이고, 주요 기능은 cognitive function, 인지능이고요. learning and memory, 우리 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learning and memory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루타메이트는 과한 경우에 신경세포에 아주 톡식하게 작용해서 신경세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데미지나 스트로크가 같은 어떤 상황이 되면 이 글루타메이트가 과하게 나오기 때문에 신경세포들을 죽일 수도 있고, ALS라고 근위축 측삭 경화증과 같은 이런 질병에서는 과도한 글루타메이트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내인성 엔도지니어스 몰핀입니다. 하나의 우리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약, 즉 오피오이드 성분과 비슷하기 때문에 저기 보면 몰핀이나 헤로인과 같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몸에 오피오이드 리셉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붙어서 통증을 완화해 주거나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폰스, 메둘라 근처에 이렇게 핵들이 있고, 근데 우리 몸 신경계의 통증 완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뉴로트랜스미터 시스템에 대한 것을 정리한 표인데요. 여러 가지 시스템, 오리진, 타겟, 이펙트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되,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각각 시스템에서 주요 역할, 예를 들면 노르아드레날린 시스템은 각성과 보상이고, 그 다음에 콜리너직 시스템은 머슬, 그 다음에 모터 컨트롤, 주로 위장관 운동이 많았죠. 그 다음에 러닝 메모리 중에서는 쇼텀 메모리, 그 다음에 각성과 보상에도 관여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도파민 시스템에서는 모터 컨트롤, 그래서 뭔가 이게 도파민이 부족하면 운동이 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잔 떨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걸음걸이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상과 관련해서 스키조프레니아 이야기도 기억이 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 시스템에 대해서는 무드나 세티어티 등이 관여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교집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서 표에서도 보다 보면 보상도 관여되는 물질들이 여러 개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토닌, 가바, 도파미너직 뉴로트랜스미터 시스템이 각각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 무드나 또는 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뉴로트랜스미터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같이 일을 하고 해서 어떨 때는 기분이 좋아지고 어떨 때는 기분이 슬퍼지고 또 어떨 때는 인지 기능이 더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가 서로 교집합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될 수 있는데요. 도파민 시스템, 가바 시스템, 글루타메이트 시스템, 세로토닌 시스템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에게 작용을 보완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주 사실은 더 복잡한 뉴로트랜스미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뉴로 모듈레이션과 뉴로 트랜스미터들을 공부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 뇌간 브레인스템에서 뇌 전체를 깨우는지 그리고 어떤 흥분성 뉴로 트랜스미터들이 관여를 하는지 억제성 뉴로 트랜스미터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각성에 중요한 시스템 중에 각성을 유지하거나 각성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제 이 각성이란 것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정보, 귀로 들리는 청각, 그 다음에 페리페랄에서 들어오는 감각신경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브레인스템의 RAS 시스템이죠. 이런 각성 시스템을 레티큘러 포메이션을 거쳐서 이제 시상을 거친 다음에 우리 뇌 전체로 퍼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콜텍스에 있는 각 특정 세포들을 깨우게 됩니다. 이것이 각성의 가장 중요한 기전 중 하나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 바탕으로 수면과 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면과 각성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뉴로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잠깐 언급되었던 각성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각성은 5개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깊은 수면, 얕은 수면, 그 다음에 렘 수면, 안정 상태의 어떤 각성, 그 다음에 집중 상태의 각성. 총 5개의 상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5개의 상태라는 것이 우리가 앞서 배웠던 브레인스템의 흥분성, 억제성 뉴런들이 같이 군집을 이루고 몰려 있었죠. 이러한 뉴런들이 어떤 것들이 먼저 같이 액티베이션 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전체 뇌를 뉴로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깨우는, 근데 그 정도에 따라서 집중 각성 상태, 안정 각성 상태 등이 되겠고, 좀 더 억제성 이니비토리 뉴런들이 또 활발하게 액티베이션 되게 되면 점점점 수면 상태로 내려가게, 깊은 수면 상태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스템에 앞서 얘기했던 여러 흥분성 또는 억제성 뉴런들이 군집 이루고 있고 서로 간에 또 커넥션이 막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물망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브레인스템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망상 활성화계, 즉 망상 그물망 모양의 액티베이션 시스템, 한글이 더 어렵죠. Reticular Activating System, RAS라고 얘기하고, 이 시스템이 뇌간에 있으면서 뇌내 전체, 특히 뇌내 피지에 있는 뉴런들을 각성, 깨우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실 각성에 관련된 것은 이 Reticular Formation, Reticular Activating System 뿐만 아니라 시상이라고 하는 중간에 방 모양을 생긴 살라무스라는 시상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 핵들이 여기도 있거든요. 이 핵들도 각성의 주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뇌간에 있는 여러 신경들이 얽혀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내는 뉴로 트랜스미터들이 뇌 전체에 이렇게 디퓨전 되는, 여기는 투사라는 어떤 한글을 썼는데요.
디퓨전 되는 것들이 뇌 전체를 깨우거나 또는 깊은 수면에까지 단계에 이르게도 합니다. 각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 조금 더 뉴로모듈레이션에서 이게 좀 더 뻗어나가서 다른 얘기들도 같이 합쳐지고 있는데, 이 RAS 시스템, Reticular Activating 시스템은 사실 중추신경계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이것이 액티베이션 되거든요. 첫 번째가 그림에서 보다시피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 즉 빛과 같은 거겠죠. 자다가 깰 때 눈으로 빛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귀로부터 소리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밑에서부터 말초에서 올라오는 여러가지 감각신경, 터치, 페인, 템퍼러처 등등의 감각신경계들이 지나가는 것들이 다 어디를 통과하냐면 이런 레티큘러 포메이션, 레티큘러 액티베이팅 시스템을 지나갑니다. 추후에 강의들을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또는 귀에서 들어오는 것, 또는 말초에서 들어오는 감각신경계들이 지나가는데 어딜 지나가냐면 레티큘러 포메이션을 통해서 뇌로 가고, 갈 때 뇌 중간에 있는 살라무스 C상을 거쳐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말했던 대로 각성에 관련된 것들 다 지나가죠. 그러면서 이 각성 시스템이 액티베이션 되고, 그 호르몬들, 뉴로트랜스미터들이, 특히 흥분성 뉴로트랜스미터들이 쫙 그 시스템이 액티베이션 되면서 또 디퓨전 되면서 뉴로모듈레이션 역할이 일어나서 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앞서 했던 것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excitatory area, inhibitory area 보면 도파민,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등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뇌 전체에 뉴로모듈레이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는 역할 중에 각성도 하나가 있는 거죠. 각성과 수면의 상태는 앞서 얘기했듯이 깊은 수면에서부터 얕은 수면, 렘 수면, 그다음에 안정 각성 상태, 집중 각성 상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각성과 수면 그 사이의 단계들을 나타나는 단계들을 정리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피지올로지컬 스테이트에 대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각성이 수면과 각성 사이의 단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특징들을 정해서 나눈 상태를 말하고요. 우리가 흔히 의식과 혼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패솔로직 스테이트입니다. 뭔가 혼수라는 것은 병적인 상태죠. 그래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어가는 혼수 상태까지, 여기에도 다양한 단계들이 들어있습니다. 패솔로직 스테이트가 들어있는데, 한번 보면 대략적인 단계를 보면 각성, 의식이 있는 각성 상태에서부터 의식이 혼탁해지고 혼돈이 오고, 선망, 그 다음에 기면, 혼미, 그 다음에 혼수 상태, 이렇게 점점점 의식을 잃어가서 최종적으로 외부의 어떤 자극에 아무 반응이 없는 혼수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는 각성과 수면과 같은 생리적인 단계가 아니라 병적인 단계, 패솔로직 스테이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담으로 이 의식과 혼수 상태의 단계에 대한 것도 잠깐 이야기를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성과 수면 상태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이러한 5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깊은 수면에서부터 각성 상태까지가 이제 우리가 밤 사이에 약 8시간 정도 자는 동안에 반복돼서 나타나는데요. 그림을 먼저 보시면 잠이 들 때는 노란색이 의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노란색 이상의 어떤 각성 상태로 있다가 잠이 들면 얕은 수면에서부터 점점점 깊은 수면으로 내려갑니다. 깊은 수면에 내려갔다가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날 때쯤 되면 다시 의식이 올라옵니다. 수면 단계가 얕아지는 거죠. 다시 3단계, 2단계로 하다가 약 2시간 경쯤에
각성까지 가지는 않지만 각성 상태 근처쯤에서 렘 수면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깊어졌다가 얕아졌다가 하면서 의식에 가까이 각성 상태에 가까운 상태가 바로 렘인데, 이것이 밤중에 한 4번 정도 또는 5번 정도 반복이 되고 깊은 수면도 점점점 얕아지게 되면서 아침이 되면 깨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각성과 수면의 바로 밤중에 일어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성과 수면에 대한 강의와는 약간의 여담이 되는 내용인데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식, consciousness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의식이란 각성 상태가 유지되면서 외부 자극에 대해서 자신과 주변 환경을 적절히 인지하고 이 상태가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또 다른 정의를 보면 외부 내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감지하고 전달하는 모든 과정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중추신경계에서 이러한 자극을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온전하게 일어나는 상태, 이것을 이제 consciousness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의식의 과정은 주의력, attention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단계, 상태를 말하고, 이 주의력이란 것은 각성에서 그다음에 집중을 더 넘어서서 연상 과정, 예를 들면 단순히 연상 수학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경험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이런 과정들을 말하겠죠. 이런 단계를 거추어서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의식의 과정입니다. 주의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각성도 좀 더 단계가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앞서 강의에서 잠깐 봤듯이 이러한 각성과 의식은 처음에 RAS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티큘러 포메이션이 중요하지만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잘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시상에서 정리가 되고, 시상의 여러 핵 중에서도 의식을 관여하는 핵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뇌 피질이 집중과 연상 과정 단계까지 가면서 이런 정상적인 의식 단계가 의식이 유지가 되고 좀 더 고차원적인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의식의 수준은 각성에서부터 혼수까지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병적인 단계를 나누어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각성, 알러트한 상태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자발적으로 눈을 뜰 수 있고 외부의 자극에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조금씩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데요. 혼돈, confusion이라는 상태는 각성 상태이지만 진압력, 인지 능력 중에 진압력, orientation인데 이것은 시간, 장소, 사람 등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장애가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수술을 하고 나서 금방 깨어서 마취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병실로 와서 가족을 처음 만날 때 마취가 깨어날 때 어떤 의식은 돌아왔지만 시간, 장소,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헷갈리거나 또는 하루 이상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것들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confu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절한 예가 되었나요? 그 다음에 선망은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나간 겁니다. 컨퓨전 단계에서 거기에 플러스로 불안, 초조, 그 다음에 환각, 공포 같은 것들이 동반되고 그거에 따라서 심박수나 이런 것들도 같이 막 증가하는 이런 과민성 상태를 선망, 델리리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드라우지 상태는 일단은 외부적으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 자는 것 같은 상태입니다. 외부 자극이 없는 한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이 잠든 것 같이 유지가 되고, 외부 자극이 탁 주어지면 잠깐 깨서 간단한 인지 반응을 보이다가 다시 잠이 드는, 마치 술이 취한 사람을 연상하면 약간 이해가 될까요? 그것이 바로 드라우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둔감 단계는 obtundations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해 자극, 아주 좀 아프게 하는 자극 또는 심하게 흔드는 이런 자극에 대해서만 반응을 보이지만 또 곧 잠드는 것 같은 상태로 빠지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스튜퍼는 좀 더 심한 유해 자극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강한 통증, 아주 막 찌르거나 심하게 꼬집는 걸 반복적으로 했을 때야 겨우 잠시 의식을 반응을 보이거나 의식을 살짝 차리는 정도, 깨울 수 있는 정도로 수정합시다. 깨울 수 있는 상태를 스투퍼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건 제대로 된 인지 반응이 나타나진 않겠죠. 그냥 깨우는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혼수, 코마는 강한 어떠한 자극에도 깨울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우리 여러분께서 임상에서 배우겠지만 재피질 또는 죄내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까지 그 손상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자세인데 이러한 상태를 보이고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를 코마라고 하겠죠. 세미코마는 혼수 상태 코마이지만 빛 반사나 각막 반사, 건 반사 등은 유지가 되는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이런 의식 상태의 평가는 사실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또는 혼수 상태의 환자 또는 의식이 혼탁한, 인식이 희미한 환자의 경과를 파악하는데 지속적인 평가가 도움이 되고 또는 하지만 이런 의식 수준의 정도는 파악하는 정도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검사자들마다 차이가 날 수 있고 또는 검사자들마다 다른 의식 수준의 분류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글라스고 코마 스케일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이제 완전히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객관적인 지표로 많이 임상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지표는 아이 오프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버발 리스판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터 리스판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점수를 매겨서 이제 의식 상태를 객관화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신경학적 검사로 호흡의 양상, 그 다음에 동공의 크기, 빛 반사, 안구 운동, 안저검사, 그 다음에 모터 리스판스 중에서도 움직임이나 자세, 통증에 대한 반응 등을 통해서 병변 부위를 예측할 수도 있고 원인 평가나 기능 장애 또는 현재 진행 속도나 회복 정도 등등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수면과 각성 강의로 돌아와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수면과 각성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뇌파란 것이 또 자주 등장합니다. 뇌파 브레인 웨이브. 브레인 웨이브는 이제 일렉트로 엔세팔로그램 EEG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이제 브레인을 뜻합니다. 머리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뇌의 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뇌 활동 시 나타나는 정기적인 변화를 이제 머리 밖에서 이제 측정하는 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원시적인 방법 같기도 한데요. 이것은 뇌파가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떤 많은 수의 뉴런이 동시적으로 흥분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뇌의 활성도가 적다 크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뉴런의 수에 의해서 동시적으로 흥분하는 이것이 앞서 우리가 배웠던 뉴로모듈레이션의 개념이죠. 그 뉴로모듈레이션 즉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해서 활성도를 띠는지 다수의 뉴런들이 뉴로모듈레이션 되는지를 정기적인 파가 측정되는 거죠. 그것이 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세타, 델타 파 등이 대표적인데요.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브레인 웨이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면 나중에 다른 수업 시간에서 제가 수면에 대해서 좀 더 강의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요. 일단 우리가 각성 상태, 오른쪽 그림이 제일 위에부터 보면 뇌파가 측정되다가 눈을 딱 뜨면 일단 뇌파가 이렇게 줄어들고 눈을 감으면 다시 좀 증가됩니다. 즉 밑에 그림을 보시면
alert wakefulness라고 되어 있죠. 뭔가 다 각성되어 있고 깨어있는 상태에 드는 베타 웨이브. 좀 약간 평평한 이런 형태를 띠고, 또 알파파는 오히려 quiet wakefulness, 알파파와 같은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네, 잠이 들게 되면 스테이지 1, 2, 3, 4에 따라서 좀 더 뇌파가 변하는데, 가장 깊은 잠을 자는 상태일 때는 델타가 나타나죠. 깊은 수면에 아주 큰 폭의 파형이 나타나고, 렘 수면은 베타파인데요. 약간 각성 상태의 웨이브, 알파와 베타 중간 정도라고 할까요? 이런 각성 상태의 웨이브가 나타납니다. 즉, 렘 수면 시에는 외부와 단절된 내부 안에서 뇌 안에 일어나는 단절된 뇌의 내부에서 이런 어떤 각성과 같은 뇌 활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파파는 눈을 감은 안정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고, 베타파는 정신을 집중해서 뇌의 어떤 활동이 좀 더 증가된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세타파는 수면 또는 뇌질환, 스트레스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델타 웨이브는 특징적으로 깊은 수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수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는데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의식의 단계를 거칩니다. 각성에서부터 깊은 수면까지 다시 의식이 좀 더 각성에 가까워졌다가 깊어졌다가 이걸 반복을 하는데, 정상 성인은 이런 주기가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4회에서 많게는 6회까지 반복이 되고, 대개 런렘 수면과 렘 수면을 이제 런렘 수면부터 시작해서 점점 깊은 수면에 들어가고, 수면 시작 후에 그림처럼 약 100분, 80분에서 120분인데 80분에서 100분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고, 이때 첫 번째 렘 수면이 나타납니다. 그 후로 이제 다시 이것이 90분 주기로 반복이 되고, 전체적인 수면에서 렘 수면은 약 20%에서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여기 앞에 그림을 글자처럼 rapid eye movement예요. 그래서 눈은 감고 있지만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고요. 런렘은 반면에 안구의 움직임이 없는 수면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자고 있을 때 안구가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본 경험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렘 수면은 파라독시컬 수면이라고 하고, 또는 디싱크로나이즈드 슬립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자고 있지만 어떤 액티비티가 있죠. 그 다음에 뇌 활동, 뇌의 뉴로널 액티비티도 상당히 증가되어서 마치 자고 있지만 깨어 있는 듯 하기 때문에 역설적인 수면이다. 또는 뭔가 싱크로나이즈가 되어 있지 않은 수면같이 보인다고 해서 이름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수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